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교재로 지면 페이지 78페이지의 그 나무의 1년 주기, 나무의 1년 주기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음양과 오행을 이걸로 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하나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주기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기로 볼 수 있고, 일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주기를 갖는 것은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는요, 1년이라는 것을 1년의 주기를 음양과 오행으로 나눌 때 나눠가면서 음양의 개념과 오행의 개념을 좀 더 익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있는 모든 물건, 그 사물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변화를 온전히 감각을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물은요,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가 1년이라는 주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가 작용할 때의 변화 모습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이 각각의 기운이 작용할 때 나무의 변화 모습을 통해서 각 기운 고유의 속성을 깨닫는 것, 그게 지금 오행론의 목적인 겁니다. 자, 나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어떠한 나무도 좋습니다만 1년을 주기로 얘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근데 1년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점이 동일하게 365일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쭉 1년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요거 단위를 1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봄의 기운을 받았을 때 나무는요, 새싹이 납니다. 또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도 거기선 어떤 새로운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자, 여름이 되면 본격적으로 새싹들이 이미 성장을 해서 광합성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꽃을 피워놔서 자기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근거를 여름에 만들게 되죠. 여기 또 하나의 가운데 계절은 장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늦여름이라 해서요, 장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성장의 지속인데 그러니까 열매가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커가기도 한다. 크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맛이 들어가는 과정이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씨앗 속에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과실이 분리가 되면서 이 과실 속에는 수많은 자신의 DNA를 남겨서 또 다른 봄에 새로운 개체로 생겨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가을 계절인 거고요. 겨울이 되면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외부 활동이 거의 없는 죽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사실은 나무한테는요, 나이테를 만들어서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씨앗의 형태로 만들어서 자신의 유전자를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겨울에 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요런 기운들을 갖다가 오행으로 표시해 보자는 겁니다. 이 목적은요, 오행을
좀 오행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봄에 새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이 막 움트는 기운, 얘를 갖다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한자의 지식이 나무목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또 어느 사물이든 목의 기운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 사물, 뭔가 새로운 하나의 주기를 갖는 어떤 이 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은 나무가 아니라 시작, 얘를 시작, 그것 중에서 나무한테는 새싹이 나는 걸 시작점으로 봤을 때, 목 기운이 강해지면 새싹이 나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봄 기운이 강해지면 새싹이 나는구나. 여기서 봄 오기 전에 겨울이 왔었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하나의 주기를 갖고 돌아가는 거고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주기를 갖는 것에는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목 기운이 있으면 시작점을 말합니다. 새로운 전체 1년의 활동의 1년 동안 일어나는 활동의 시작점, 얘가 목 기운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목 기운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갑일간이 있고요, 을일간이 있고, 만약에 갑진이 있고, 묘월에 갑진이 있고요, 을묘가 있고, 만약에 일월에 일묘가 있다면 요 사람은 요것도 요게 목이고, 요 기운이 목이고, 요 기운도 목이고, 다 목이 됩니다. 그건 사주에서 목 기운이 강하다 또는 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목 기운이 강할 때 이렇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는 흥미가 느끼고 잘할 수 있지만 새로운 거 시작한 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은 마무리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강하면 금의 기운은 약할 수밖에 없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이 강하게 완전한 봄이 되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있고 있는 이런 기운은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목의 기운이 강할 때 금의 기운은 약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또 시작이라는 걸 되게 잘합니다. 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면서 사방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겨울의 모습과 황량한 들판과 봄의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겨울의 황량한 들판은 색깔로 따지면 흑백입니다. 거의 풀들은 거의 없고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겨울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과 봄이 돼서 진달래, 개나리, 산의 철쭉이 막 만발한 봄의 꽃이 만발한 산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색깔부터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목 기운이 가세되면 뭔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 또는 데코레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연결하면 이 사주는요, 새롭게 꾸미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꾸미는 일이 그 시대에서 만약에 건설이 굉장히 핫 이슈라 그러면 건설을 새롭게 꾸미는 일은 데코레이션은 인테리어 또는 익스테리어 같은 것들이 새롭게 꾸미는 일이 될 것이고요. 어떤 외부의 행사장을 예쁘게 꾸미고 행사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은 기획일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또는 이용이나 미용, 패션, 의류 것처럼 그 사람의 멋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도 이 목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패션 감정의 감각도 좋고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좀 차별화된 아름다움 가르치면서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걸 전부 다 뭘로 읽었다? 목기운으로 읽은 겁니다. 자, 오행을 갖다가 배울 때 목은 나무라고 읽었다면 나무에서 어떻게 시작이라는 점이 나올 수 있고 나무가 여름이 목이 화를 만났을 경우에 여기서 꽃이 핀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언론 방송이라고 하는 특화된 키워드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목은요. 얘는 나무가 절대로 아니고요. 뭔가 주기를 갖는 운동성을 갖는 것의 시작점. 시작한다, 꾸민다 이런 걸로 지금 연결시켜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화에는 1년에 화가 되면 이제 여름이 되면은 나무가 그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작게 이렇게 조그만 새색으로 나온 놈이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점점 잎사귀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잎사귀가. 그래서 완전히 커지면서 이 잎사귀가 광합성도 하고 여기에 또 꽃도 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련이나 벚꽃 모든 그 꽃들 대부분의 꽃들 한번 그 나무들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으로 그러니까 한쪽 방향뿐만 아니라 사방 팔방 퍼지는 운동 그 자체를 화라고 놓는 겁니다. 화는요. 그래서 확산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 꽃이 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벌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한 식물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꽃이 피는 동작은요, 비밀스럽게 혼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개적이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나 확산, 이런 쪽에서 화운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화운동은요, 나무한테는 꽃이 피게 만드는 기운이지만, 사람한테 적용한다면, 내가 뭔가 확산시키고 공개하는 일, 즉 이런 일들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언론, 방송, 패션, 조명, 조사, 대변인, 공개를 전제로 하는 모든 민원활동, 민원 처리, 이런 일들이 화가 많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 방송 중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끼와 재능을 이용해서 영화로 하든 TV로 하든 무슨 음악으로 하든 미술로 하든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재능과 끼를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그 기능은 화라는 오행이 많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일간이년생이 만약에 5라고 태어났고 갑신이 이런 식으로 하고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요 기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갑인을 바꾸시다.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오라는 기운 자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배우는 기운으로 따지면 목화 토금 중에는 화에 속합니다. 즉 갑이라는 나무가 화를 만났으니 목생화, 화에서 목이 장작이 돼가지고 나무를 불을 피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목이 장작이라면 목이 요 일간, 요게 갑인데요. 요게 일간이라고 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불을 만들기 위한 장작에 불과하다고 인식을 해버리면 나는 한 번의 액션을 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일간이 목을 생하니 자식한테 모든 헌신을 다한다 라고 설명하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해서 하는 현대 사주학에서는요,
실전 사주를 해석할 방법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는요, 뭐 부모의 어떤 덕이라 부모의 고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 사람이 갑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상관은 자녀입니다. 여자한테는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목생화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면 이거는 고전 문제입니다. 고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현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아, 요 화라는 상관을 잘 쓰겠구나. 얘를 직업으로 쓰면 좋겠구나. 화라는 기본 개념은 아까 말했듯이 확산, 광고라든가 공식적인 행사, 공개, 또 또 언론 방송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직업을 가지는데 이런 분야,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현대에서는요. 즉 고전에서는 직업이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첫째. 두 번째, 여성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사실상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즉 여성이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회를 반영해서 어떤 책자로 그 시대의 상황을 엮어놓은 게 고전적인 관법이라면, 현대에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업의 귀천도 많이 없어지고요. 또 남녀 차별도 없어지고 신분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현대는 현대에 맞도록 사주를 해석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고전적 관점에서 보면 상관을 사흉신 중에 하나를 놨다면, 현대적 관점에서는 얘는 사흉기륭의 개념이 아니라 상관에 오를 갖다 쓰는 그 화를 중심으로, 화를 상관으로 쓰는 이런 사주 구조라면 어떤 일에 종사할 때 그 일에서 자기가 성공하겠느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여기에 목과 일간은 목이고 어떤 행위는 상관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이거 목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갖다가 꾸미없이 하고 도전하게 되고, 이 상관 같은 경우는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방법을 도입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본적인 일간은요, 끊임없이 목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도전하는 기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지지에 있는 어떤 기운은 뭐냐면 도전하라.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참지 말고 도전하라. 기왕이면 남들이 안 하던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서 도전하라. 이게 상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혁명입니다.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행을 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앞에 나가서 뭔가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제일 잘하는 게 이러한 종류의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또 이 구조는 굉장히 다릅니다. 갑신과 오의 구조는요, 뭐가 다르냐면, 갑신의 어떤 일주의 공망이 바로 거기 공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자체에 공망이 있다는 건, 자, 여기도 공망이고 여기 앉아있는 이 천간도 공망이 됩니다. 그러면 월 자체는요, 15세에서 35세까지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공망이라는 얘기는 15세에서 35세 사이에 자기 적성에 잘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걸 해석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면 주로 젊은 시절에 쓸 게 아니라 이때쯤 35세 이후에 잘 쓸 수 있는 요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구조에서는 상관을 잘 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요 구조에서는 편관과 여기서 장생하는 임수, 그러니까 편관, 경과, 임수를 잘 쓰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준비되는 기간 동안은 경과 임을 잘 쓸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서 임이라는 게 중요한 자격증이라면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자격증을 따는 준비를 시키고 그거를 따는 직장이라면 그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현대에서는 어디가 됐습니까? 뭐 의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있죠. 또 법률에서 로스쿨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또 간호학, 의학, 한의학, 회계사, 또 변리사, 뭐 감정평가사처럼 오랫동안 자격을 갖다 취득하는데 나한테부터 다른 자격보다 오래 걸리고 그 자격증을 통해서 특정 조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 사람한테 잘 맞는 조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목화토금수를 설명하면서 팁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팁이냐면 목을 어떻게 쓰는지, 화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거와 조금 더 본다면 목의 반대 기운은 어떤 것인지, 여름의 반대 기운은 어떤 것인지 같이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게 되면요. 가을이 올 때, 장화부터 여기를 토라고 합니다. 토가 되면요. 여름과 그 화와 토는요.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12운성을 갖다가 표현할 때 화와 토를 동법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어떤 12운성과 토의 12운성을 갖다가 같이 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지수를 봤을 때 병과 무가 똑같이 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화고 얘는 토인데 화와 토가 지지를 봤을 때 똑같이 묘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진 쪽을 봤으면 그러니까 병이 진을 보면 관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가 진을 봐도 관대지가 됩니다. 똑같이 화와 토를 갖다가 지지를 봤을 때 드러나는 12운성 기운을 같이 보는 걸 화토 동법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화는요, 특정 지점에서 봤을 때 점점점 확산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는요, 특정 토의 지점에 봤을 때 확산이 되지 않고 유지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 온도가 올라가서 여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화의 기운은 요 초여름부터 본격적인 여름까지 올라간다면 이 구간이 화가 됩니다. 온도가 여기가 만약에 15도부터 여기가 30도라고 치면 15도에서 30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화라 하고 30도에서 오르내리 하면서 크게 변화가 없는 단계, 얘를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장하가 되는 거고요. 늦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장하는 늦여름인데, 늦여름은 보통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를 얘기합니다. 즉 삼복더위가 있고요. 입추가 있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열대가 지속되는 그 기간이 장하. 그리고 여기서는 삼복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삼복더위에서 주로 나무에 일어난 일을 갖다 관찰해 보면요. 이 외형적인 모습은 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나무가 조금 더 이제 녹음이 짙어지는 정도. 근데 여기서는요, 열매가 조금씩 눈에 안 띄게 더 자랍니다. 화보다는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맛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갖다 여기서는 찜통더위라고 하죠. 자, 찜통이 사람이 느낄 때도 찜통에서 푹푹 찌게 되면은 몹시 덥지만 음식을 익힐 때, 그러니까 찜통에 떡을 찐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떡을 쭉 찌는 동안은 온도가 갑자기 많아지면 떡이 겉에부터 타기 시작하면서 속이 안 익게 됩니다. 근데 찐다는 것은 온도의 변화는 크게 없으면서 고온을 유지하는 상태. 그러면
그 겉에 있는 열이 속 내부까지 들어가고 속까지 익게 됩니다. 그래서 속의 내부까지 골고루 잘 익히는 걸 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찜통 더위 속에서 사과라고 하면 어떤 단맛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단맛, 배의 단맛, 이렇게 토의 기본적인 맛이 단맛이지 않습니까? 단맛이 입혀지면서 겉에가 커지는 현상들이 이 토의 장하의 계절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속적으로 성장은 지속적으로 있지만 눈에 보이실 정도는 아니지만 열매의 좀 크기라든가 성숙도 정도가 커지고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가두어 놓을,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한 공간 속에 C방이라는 곳에 자신의 유전자를 만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의 기능을 보면 사주에서 토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의 특성도 이러한 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무진이라는 게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런 경우는 토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또 토 자체가 여름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사람의 성질 자체가 이러한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찜통 더위에 뜨거운 여름의 기운이 갑자기 뭐 변화를 기는 모든 농사가 망쳐지게 되고 계절이 착오가 나고 계절 변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는요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런 변화를 싫어한다는 걸 다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수주의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봄, 여름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폼 잡는다, 내세운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무라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자연지물로 놓으면은 그 높이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구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관이, 내가 갈 길은 명확해. 산이 있건 물이 있건 아무 상관없이 구름이 갈 길은 명확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쭉 한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주관도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주관을 좀 다른 사람의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얘를 고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가 강한 사람들은요, 야, 변화는 별로 없겠구나. 좀 보수적이겠구나. 폼 잡는데 자부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주관이 있고, 또 이 토 기운이 이렇게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한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맞는 직업을 갖다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니, 이 사람의 지금 관성을 봅시다. 관성은 목기운입니다. 목기운은 여기나 여기에 지장간에 조금 있을 뿐이지 실제로 토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목기운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목기운은 관성이 되는데, 관성은 이 사람 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시키려는 기운, 또 제도적으로 이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기운, 따르게 하려는 기운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명령하는 기운을 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사주에서는 관이 몹시 약하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조직에서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윗사람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직장은 싫어. 나는 차라리 추진력을 이용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내가 선택할 거야 라는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실패를 해도 내가 하고 성공을 해도 내가 하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은 싫다고 주장하는 게 이런 유형의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양을 타고났다면 그 자녀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래라 저래라는 게 잘 안 들립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요,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에서 다른 대운이라든가 다른 주변 글자를 봐서 선택을 하게 되지만 요 모양만 가지고는요,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뭐다? 내가 선택한 일, 거기서 성공 포인트를 찾으라는 겁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요, 또 옳다고 주변에서 권하는 일은 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목이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토의 기운이 지금 오면 이렇게 나무가 이제 1년 지나면 토의 기운이 가속될 때 이런 키워드를 나타내는 거고, 이걸 실전 사주에는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실전 사주에 쓰는 것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인재 사주의 아주 초기 단계를 나가는 단계인데, 지금은 이런 거를 갖다 실전에서 이렇게 써먹는다, 연결시켜주기 위한 고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듣고 저렇게 쓰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나무가요, 이제 가을이 된다면 가을에는 낙엽도 지고요, 나무를 관찰해 보니까 또 과일이 열리고 또 과일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무에서. 그래서 분리가 되고요, 이 과일 속에 보니까 DNA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 속에는 씨앗이 당글당글하게 들어있죠. 이 씨앗 속에 자신의 DNA를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낙엽이 된다는 것을, 낙엽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고요, 이걸 인간사에다 비교해 보면 낙엽이라는 것은 나무와 나뭇잎이 분리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뭔가 인간사에서는 헤어짐, 분리, 이별을 뜻하는 게 낙엽이 되는 의미라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볼 때는요, 그 금전적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의 기운이 많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서 낙엽이 지고 과일이 있고, 나무와 낙엽과 과일의 모습을 보면 나무 입장에서 보면 같이 갈 것과 남을 것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자, 같이 갈 것은 나무죠. 헤어질 것은 잎이죠. 잎과 과일이죠. 잎과 과일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나무는 존속해야 되죠. 이럴 때는요, 남을 것과 헤어질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즉 남을 것은 내 편이 되고요, 헤어질 것은 내 편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또한 과일이 이어지면 이것은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면서 어떤 평가 아니면 감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 복숭아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를 할까? 이번에 딴 배는 얼마 정도 가치를 할까? 이번에 수확한 벼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가하고 정산하는 단계도 그 가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산 단계는 뭐냐면 어떤 그 일의 마무리라든가,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들도 어떤 가을이라는 것이 갖는 인간사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키워드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런 구조에 이제 1번 사주구하고 이걸 2번 사주라고 놨을 때요. 자, 1번 사주는 누가 봐도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2번 사주도 누가 봐도 금의 기운이 강한데 여기가 자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를 갖다가 해석을 할 때 금이 갖는 방금 여기 지금 가을이 금의 기운이었으니까 가을의 나무를 관찰해서 요게 나무에서 보니까 이러한 키워드가 있더라. 이 사람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을 요 사주에서 어떻게 해석을 적용할까를 보는 겁니다. 자, 먼저 헤어짐, 분리, 이별 얘를 갖다가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신이라는 사람은 금기운이 자신도 신의 기운이고 가을의 기운이고 지지도 가을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금기가 강하면 성격부터 볼게요. 성격을 이걸 집어넣을게요. 헤어짐, 분리, 이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쉽게 정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편의 기운은요, 목기운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반대편의 기운이 이제 자, 요 사람과 요 사람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요,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고, 요 사람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죠. 금의 기운은 강한 사람은요, 요 헤어짐, 분리, 이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귈 때도요, 쉽게 정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정을 주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좀 쌀쌀맞아 보이고요, 굉장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또 말 한마디 잘못지면 성격이 좀 카랑카랑해서 웬만하면 사귀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 사이에서 거리감을 두는 게 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요, 웬만하면요, 처음 봐도 웃으면서 쉽게 다가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쉽게 얘기도 나누고 이럽니다. 만약 기차간에서 이 사람이 옆에서 앉아있다 해서는요, 10시간 동안 같은 기차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이 사람은요, 3시간만 같이 옆에 앉아있어도 이미 앉자마자 안녕하세요, 지금 전 누구입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야 밖이 멋있네요, 별 얘기를 다 붙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사람은 자꾸 자기의 에너지를 밖으로 펼치려고 합니다. 그건 뭐다? 봄의 새싹, 새로운 시작,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새로움 중에는요, 낯선 사람과 사귀고 말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금에는요, 헤어짐과 분리, 이별이 익숙하니까요, 나는 헤어짐도 싫고 이별도 싫어. 나는 사람한테 정을 줬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낯선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고, 정을 나누기 싶지도 않고,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누구랑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 즉 누구나 마을에서 내 편이라고 특정한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 편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수의 사람하고만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도 싫고 자르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을 주지 않는 반면에 오랫동안 검증해서 내 편이라고 나누면 내 속까지 전부 다 같이 상대방과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요 그림은요, 이 사람은 목기운이 강합니다.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요, 봄의 기운과 똑같습니다. 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그래서 산에 꽃이 피는데 산에만 꽃이 피는 거 맞습니까? 들에도 꽃이 피고 앞산에도 피고 우리 집 앞에도 피고 베란다에도 핍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피면 되고 저기서 안 되면 여기서 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온 세상을 꽃 피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갖는 것, 그게 이 사람입니다. 꽃을 핀다는 건 뭐냐? 인간사에서 보면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정을 나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은
한 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과 얘기하고 저 사람과 얘기하고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의 목기운을 볼 때는요, 가볍다, 방정맞다, 쉽게 변한다, 사람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목기운이 금기운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쌀쌀맞다, 이성적이다, 너무 정이 없다, 너무 논리적이다, 곁에 가기가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요 변하지 않는 성격을 이용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게 사주 명리학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금이 강한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는 거, 얼마짜리 계산이 굉장히 분명한 게 이 금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줄 거 죽고 받을 거 받고, 내가 받을 걸 못 받으면 잠이 안 오고 줄 거 못 주면 잠을 못 잡니다. 즉 계산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은요, 자기의 돈 받을 게 먼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벌리고 관계를 맺고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 끝에 얻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새로운 걸 여러 개, 10개를 해서 그 중에 한두 개 성공하면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고요.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할 것만 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즉,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한테 부족한 거는 도전의식입니다. 이 사람한테 부족한 건요, 마무리 목표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정해진 거 해야 될 것은 제 시간에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정해진 걸 제 시간에 하기보단 없는 거,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고 구상하는 쪽에서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설을 한다고 치봅시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요, 분양입니다.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거 얼마짜리니 계약서에 돈장 찍고 이렇게 하면 등기 넘어가고 여기서 금융 빌리고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짓고 끝내버리는 것들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입니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요, 기획의 땅을 사서 처음에 설계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건물을 얼마나 짓고 상가를 얼마나 짓고 주차를 얼마나 놓으면서 주변과 도로가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 좋겠다는 구상을 하는 단계, 기존에 없지만, 즉 이 사람이 잘하는 측면과 이 사람이 잘하는 측면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한다는 키워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건요, 내 편과 나의 편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말 시키는 걸 싫어하고요, 쓸데없이 일에 개입되는 걸 싫어합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요. 대신에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아무리 귀중한 시간이라도 내 편한테 다 내놔줍니다. 한편으로는 너마저 잘리면 난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절박함 비슷한 게 묻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 사람은요, 어떤 내 편이 어디 있고 나의 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오늘은 내 편 됐다가 내일은 나의 편 돼도 뭔 상관이냐. 어떻게 사람의 관계가 한 번 믿어다가 끝까지 갈 수가 있냐. 변하는 거고, 앞에서 오늘은 좋아다 내일은 싫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감정인 거지, 그렇게 뭘 이렇게 정해놓고 사냐 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누구도 옳지 않고 누구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따로 있고 생각은 따로 있고, 그런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영역도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자, 겨울이 되면요, 겨울에는요, 그러니까 겨울의 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겨울에는 외부 활동이 눈이 다 이제 쌓여 있죠. 외부 활동이 다 줄어들고요, 마치 죽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는요, 실제로 나무의 뒤에 있는 나무의 생명력은 땅속이라든가, 그러니까 뿌리든가 아니면 씨앗 쪽에 옮겨놓는 거죠. 근데 겨울이라는 것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나무한테는요, 이런 나이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갖다가 겨울이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여름이 성장하는 거, 이때는 겨울이 성장하는 거. 이 나이테는요, 나무가 더 커지면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죠. 지탱할 수 있는. 그래서 커다란 나무를 지탱하는 힘은 이 나이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결코 죽은 모습은 아닌데 다른 계절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겨울이라는 겁니다. 또 씨앗은요, 어떤 요런 씨앗 속에 여기에 이제 뭐 자기 DNA를 집어넣겠죠. 요 씨앗 같은 경우 이렇게 복숭아 씨를 하면 그러면 요 씨앗이 갇혀져 있는 모양이 마치 밖에서 보면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듯한 모습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요, 나무의 이런 활동들이 이런 겨울 활동들을 갖다가 사주에서는 오행으로 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는요, 물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외부 활동이 별로 없고 속으로만 활동이 이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나무의 수는요, 사람한테 비교하면, 그러니까 수는 나무한테 비교하면 겨울에 해당되는 거고요, 씨앗에 해당되는 거고, 활동이 거의 없는 모습의 이 나무라면 이 모습이 보이는데, 사람한테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때 빼고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동물도 겨울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정신계가 어떤 더 현실계보다, 현실계나 육체계, 그러니까 육체나 활동 모습보다 정신 쪽을 갖다가 가동을 할 때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수의 운동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 속에서 DNA가 보존하듯이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어떤 데이터를 머릿속에다 저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장이 보면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습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상상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기획안,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기운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기억의 데이터나 학습 데이터나 생산력이나 기획, 생각, 보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임자해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 같은 경우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품어내는 것은 이 경우에는 목의 기운이 됩니다. 즉 목은 이 사람한테 식신이나 상관이 되는데, 식신이나 상관은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뿜어내는 1차적 통로가 되는데, 여기서는 갑이나 을이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뿜어낼 수 있는 식신이나 상관이 좀 어느 정도 태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기 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게 아니라면 요구조합 운동은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서 마치 얼어붙어 있는 한 겨울의 모습, 이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목이란 통로는 힘이 약하니까 생각을 밖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속으로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건 저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고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도무지 얘기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는 어떤 일을 같이 해본 사람한테는 야, 저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를 생각하고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머릿속에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천재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뭔가 생각하고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수시로 얘기하고 그 거래를 하는 일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간은 주기를 갖는 것을 음양과 오행 운동을 이해하고, 오행 중에서 목화 토금수를 나무다 불이다라는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기, 토기, 화기, 금기, 수기란 기운을 이해했을 때 그 기운을 사람의 특성과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